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그 1학기 때 계속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잖아요. 이 설명회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 결정판, 이제 Q&A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항상 7월마다 이 고입 Q&A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이번에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 설명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부모님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좀 줄여 네. 어머님들께 저희 이 자사고 설명회에 지금 이제 연사로 넘으시는 저희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승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DNA 입시랩 허승호 강사입니다. 역학과 공학을 전공을 했고, DNA 입시랩에서 대입, 올라운드 타겟형 프로그램과 도입 전자사, 자소서와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혜근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의 방희근 강사이고요. 주로 이제 대입하고 고입 자사고 쪽에 자소서와 면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엄청 간단한데 여기 사실은 안희균 선생님은 저희 DNA 입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올라운드 타겟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 그 대상으로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창체라든지 이런 것들 생기부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자연계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그 부분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 전사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사고를 좀 알고 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피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도 가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인 수학도 가능하고 그리고 약학을 하시니까 화학하고 뭐 생명 이런 이제 전천후인 선생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군요. 네, 근데 하시려고 했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요 그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Q&A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게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자소서하고 그 면접 같은 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것인데 이제 그 이전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교 학점제 하에서 내신 이제 5 등급제가 되다가 보니까 일반고를 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전사고를 가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요거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명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 드리고 그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등급제는 이제 1 등급이 4%, 2 등급 11%, 3 등급 24%, 4 등급 40%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 등급제는 1 등급이 10%, 2 등급이 이제 아 2 등급이 34%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사 같은 데서 3.0 등급을 받으면은 어디를 갈까? 그러면은 3.0 등급이면은 이 동네에서 3 등급이 넘어가면 사실 일반고에서는 보통 이동하기 힘들죠. 그죠. 어렵죠. 그리고 고등급대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뭐 우리가 선호도가 좀 낮은 학교는 생각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정시로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자사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서울대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이제 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희근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고 2.9에서 3.0 요렇게 요게 이렇게 들은 학생이 이제 서울대 자전을 합격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은 그래요. 근데 이제 연고대는 골라서 가죠. 3.0 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럼 4.0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전자에서 9등급자에서 4.0은 고대도 가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약간 아리까리해지는 등급입니다. 운이 좋으면은 이제 잘 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이제 떨어지는 고 등급이에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3.0 등급이 평균 3.0이 나오려면 전 과목을 33333을 받으면은 3.0이 되고 전 과목을 4444 받으면 4.0이 되는데
현재는 3은 좀 쉽게 가지만 4는 이제 쉽게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5 등급제로 변환을 시켜 놓고 보면은 현재 3 받는 애들은 전부 2 등급으로 바뀌고 4 받는 친구들도 다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2 등급하고 3 등급은 사실상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4 등급 받는 친구들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구별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생기부를 갖고 판가름을 낼 텐데 근데 생기부가 사실 웬만하면 또 세트. 전자산 좋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구별이 안 되고 원점수 보면 안 돼요? 하는데 사실 뭐 4 등급이 92점, 2 등급이 91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는 힘들죠.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표준편차가 표기가 되잖아요. 네네. 표준편차를 보면 과목들이 막 3점, 9점 이래요. 표준편차. 엄청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점 안팎으로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사실 뭐 3, 4등급도 원점수는 엄청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쵸. 원점수가 수급도 보통 90점이 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별이 안 된다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 단계를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접으로 승부를 봐라. 그래서 요게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자사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지금 고를 1 등급이 얼마나 나오냐. 네. 선생님 아이들 네네네. 얘기 들으신 거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이제 이번에 고1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 아이들의 성적 그다음에 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성적 이렇게 좀 듣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애들이 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뚜껑을 열기 전에 저희는 뭐 40% 니까 예전에 웬만하면 그 잘하는 아이들 다 2 등급 안쪽으로 일반고에서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1 등급을 올해를 맞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별로 올인이 막 바글바글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요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 동네에 일본의 태어난 일반고 1 학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가르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올 A 올 1 등이요? 1 명. 아. 전교 3등 1.4. 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1.4면 아마 이 예. 등급이 1 학년 되시면 2 개나 3 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예예. 이 정도로 이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그래서 이제 탈지치 얘기도 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탈지치가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국에서 우리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딴가 싶은 질문이 탈지에서는 문제가 어려운 올 1 등급이 어렵지만 음. 이제 비학군지로 갔을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 갖고 실수해서 밀려요.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약간 덤벙대거나 뭐 이제 시험에서 상당히 이제 아주 꼼꼼하게 보는 친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데서 이제 밀려나서 안타깝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자사고를 갔을 때 밀려나면 어떡하냐. 이제 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9 등급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5.0 등급에서 가운데에서 이제 좌우로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런 친구들도 예를 들면 뭐 중앙대 같은 데는 충분히 이제 수시로 이렇게 가는 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서 중앙대를 간다라고 할 때는 또 좀 달라져요. 3 등급 넘어가면 이 동네에서는 쉽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러면 중앙대는 이제 2 점대 한 중반 정도는 나와 줘야 되고 이 동네에서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들은 2점 초반까지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대랑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또 안 쓰고 정시로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부나 저러부나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1 학년 과목이 국어지만 그러니까 현재 2 학년, 3 학년 애들은 1 학년 국어가 국어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나눠지고 과목별 세특이 500 자씩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2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세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자사 등록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내용도 훨씬 풍부하게 들어가고 그때 이제 그 차이도 거기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 등록을 이제 저는 보통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수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서 너무 처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일반고와 전자사의 선택에서는 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전자사 합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합격의 관건이 이제 자소서하고 면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요게 이제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일단 전자사 대표적인 이제 외대부분 네. 한번 면접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문제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외대부고와 하나부의 자소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고요. 외대부고의 자소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권하기념과 연계해서 이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도적으로 이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거냐,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써두는 게 자소서 문항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문항을 문항 구분 없이 1500자 이내에 다 같이 녹여야 되는 자소서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덩어리를 이렇게 지어서 한번 본다면은 크게 덩어리를 몇 개 정도 하는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인성,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렇게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자기주도적 학습 같은 경우도 크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문, 수학, 사회나 과학 같은 진로, 파트로 해서 총 세 꼭지 나눠서 총 5가지 문단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 네, 그다음에 활동 계획. 지원 동기 문제에서는 사실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진로 계획을 같이 물었지만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 그것은 큰 덩어리로 묶어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제 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덩어리라고 했을 때 보통 배분은 선생님은 수업에서 어떻게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배분을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한 800에서 1000자, 그다음에 지원동기 진로 계획을 한 250에서 300자, 그다음에 인성을 한 250에서 300자 요 정도를 많이 썼는데 네. 외대부고 하나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자에 한 300자, 300자 요 정도를 많이 분리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조금 났던 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을 세 꼭지를 그러니까 소재를 3개를 잡아서 많이 썼었고 하나부는 소재를 2개를 잡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런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는 아이들이 인제 학업 소재로 2개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예 그러고 외대부고에서도 면접에서 인제 인성에 대한 좀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성 부분이 쪼끔 늘어나고 그리고 학업 쪽이 쪼금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작년부터 재작년에 쪼끔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해서 외대부고도 인제 학업 소재를 2개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800자까지 좀 학업 자수가 조금 줄어든 것 음. 같긴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학업으로 소재를 잡을 때 이게 솔직히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제 어머님들 질문을 해 주신 것은 네. 이제 자소서 면접에서 준비 내용이 뭐냐, 네. 그리고 학원에서 대비해 주는 범위는 뭐냐, 자소서를 잘 쓰는 법 이게 이제 추상적인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소서를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제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두 꼭지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잡아서 할까요? 네. 네. 보통 인문에서 자기네 생각의 깊이나 뭐 의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학. 수학은 전자사 입장에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로입니다. 진로 같은 경우는 이과랑 과학, 자신의 진로에 맞는 물화 생지 중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사회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쵸. 진로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죠. 네가 관심이 있었으면 공부 한번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 봤겠지. 특히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준비를 예전에 시켜줬어야 네네.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게 뭐 인문, 수학 그다음에 뭐 진로 이렇게 하면 잘 이해들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작년에 제가 인제 수업 듣던 친구 중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수학인데 자동차가 가다가 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녁 후에 비둘기 똥에 맞을 확률이 얼마냐. 네. 지금 요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자동차의 대수, 그다음에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 그리고 자동차의 면적, 그다음에 비둘기의 습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고려를 해 가지고 그 확률을 실제 인제 도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이라고 했을 때 이 자기주도 학습이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어떤 공식을 뭐 증명해 봤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냥 수학 문제 어려운 걸 내가 풀어 봤다. 이런 식의 인제 탐구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인제 풀어낼 수 있느냐. 되게 뜬금없는 혹은 뭐 되게 안 될 것 같은 호기심을 풀어내는 과정이 좀 이제 잘 녹아들어 봐야 음. 그래야지 인제 좋은 거고 그리고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업 과정을 통해서 학업적으로 느낀 게 뭐냐. 네. 이제 요런 게 음. 들어가야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대 면접으로 문제가 또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나고를 지원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렇게 자소를 내면은 왜 사실 저 같으면 궁금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비둘기 똥이야?'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네 아마도 이제 학업적으로 들어올 때는 "너가 가정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봐라."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음.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둘기가 하루에 몇 시간 날아간다든지 혹은 비둘기가 하루에 똥 몇 번 싼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했고 음. 그리고 인제 확률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너 그거 통해서 뭘 느꼈니?" 음.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지적 호기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제 자동차를 항상 나무 밑에 세워 놓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비둘기똥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다 두면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고도 그렇지만 외대부고도 그렇게 쓰면은 추가 질문이 주어지고 네. 하나고는 그렇게 계속 꼬리를 돌려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계산했을 때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나무에다 세워 놨는데 매일 맞거든. 그럼 이 확률과 네가 계산한 확률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런 식의 부분적 확률하고 이런 것도 물을 수 그리고 수 있죠.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학생이 세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전제들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식으로 아마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의 인제 어떤 비둘기가 단순하게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현실에서 비둘기는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영하면 더 좋은 상부가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은 이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사실 고등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에서 배운 과정보다 넘어서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학교들이 직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요구를 하지를 않고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사실 이제 탐구를 하다가 보니까 뭐 네. 필요해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사례인 거죠. 네. 선생님도 혹시 그런 사례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효율과 호의 심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공식 자체는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많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친구가 심혈관계 의대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거든요. 외대보고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심장 관련해서 심혈관계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수학 파트에서 저희는 이제 포이실리아 법칙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실리아 법칙이 혈관 저항성, 혈류 역학 개념인데 혈관 저항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 기호 하나하나당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이 공식이 실제로 실생활에 응용을 했을 때 고혈압이라는 또 질환과도 연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런 혈류학이라는 공식 자체를 직접 유도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극한이라는 또 수학 공식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적분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와 음. 동시에 이제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라는 추가적인 음. 의미까지 같이 학습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거 보면은 외대부고는 항상 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 거니 네. 이 현실 사례를 보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이제 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분야에서 지금 두 개의 한번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선생님들도 생각하실 때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과고 문과고 수학을 이제 반드시 포함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애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아 이제 조금 수학 쪽에 힘이 조금 빠지고 네. 융합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융합과 관련된 얘기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융합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조금 그렇지만 수학이 근본이잖아요. 근본적 확률.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을 좀 끼고 가면 좋겠다. 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도구로 이용해서 뭔가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음.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수학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에 대입해서 현실 세계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음. 경향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고 그 외국어에서 사실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면접 문제에서 아이가 한 거를 그거를 더 확장해서 물어보는 식의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수학을 가지고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내가 한번 풀어봤다. 그런 식의 탐구가 좀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렇죠.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원 동기 활동 계획이나 뭐 진로 계획도 뭐 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왜 여름방학 때는 이걸 시작을 해 갖고 인성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타이밍상 아이들이 뭔가 학교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2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자기가 현재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가 돼야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계약하면 뭔가 이제 좀 액션을 취할 텐데 인성이 좀 사실 구체적인 소재를 요구를 하는 문항 자체가 이제 너가 인성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례를 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뭐 되게 두리뭉실하게 저 착해요라고 하면은 네, 솔직히 그거 있어요. 그죠? 근데 네네. 제가 매일매일 장애인분들의 어떤 뭐 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 음. 제가 좀 착할 수도 있겠구나.' 네, 요렇게 되니까 고런 실질적인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여름방학 때 내가 부족한 걸 인지를 하고 고걸 바탕으로 인제 저기 뭐냐 3 학년 개학하고 나서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음. 그래서 여기 질문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사 쪽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영어 역사 해설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자소서에 녹여 써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가 상당히 열심히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쓰면 아쉬울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외대부분을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외부 활동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문항에서도 최대한 교내 활동에서 탐구 활동을 하도록 쓰여 있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학부모님들 입장이랑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쓰기가. 안 쓰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 똑같은 활동을 해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실제로 내가 어떤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했고, 뭐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 교육도 받고 그런 과정을 뭐 말하면서 깨우쳤다. 현실에 녹여봤다. 이런 식으로 소설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인가? 뭐 역사 시간에 어떠한 걸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심화 탐구를 하면서 관련된 도서도 찾아봤고, 이걸 또 실생활에 응용하고자 그냥 외국인과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영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했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다양한 문화도 습득을 했고, 다양한 언어로서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다른 문화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뭐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글로벌하면 세계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본은 근데 인성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고는 크게 뭐 인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좋고 뭐 다양하게 뭐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뭐 이런 데서 다 찾았으면 괜찮은데 외대부고 같은 데는 항상 설명회에서 외대부고가 강조하는 게 인성은 리더십으로서의 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협력했던 것보다도 이제 친구들이 봉사를 하게 만들었다거나 어떤 단체 활동에서 내가 협력을 보통 애들 협력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무임승차가 많기 때문에. 협력을 하도록 했다거나 하는 것들 해 갖고 이 외국어는 하는 망상시하는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외대국어는 리더십으로서의 인성이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리더십 그래서 사실 아까 강희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은
만약에 외대국어를 쓴다. 근데 내가 리더십 발휘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을 하든 아니면 모금장을 하든 심지어 과목 부장을 하든 그죠? 이런 것들을 2 학기 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성 부분도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 외대부가 그 단체 활동 정말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일 선수 쪽 네, 그렇죠. 공격적이면 네. 운동학습에서 한번 찾아봐라. 네. 설명회를 네. 보시면은 그 외대부가 최근에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혼자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음. 실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집단 지성이야말로 뭐 진정한 지성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가는데 여하간 학교 활동에서 그리고 같이 한 활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기왕이면은 들어가면은 네 훨씬 더 인제 외대부 쪽에서 좋아하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고런 것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 학기 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음. 여름방학 때 그때이면은 네 수업을 좀 시작하는 제일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니네가 해 주냐? 어떻습니까 선생님? 괜찮죠. 실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거고 네. 사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뭐 늦게 오는 아이들은 막 9월 시험이 오잖아요. 예. 네. 그런 그때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자소서를 제가 미리 써 왔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사실 갈아엎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네 네. 이런저런 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고거를 인제 만들어 준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음. 준다. 이게 만든다는 게 없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아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을 해서 수업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왕이면 너가 실천을 해 봐. 수업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하고 너는 그것을 이제 자소서에다 써 가면서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런 거죠.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2년 전인가 작년에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특정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친구랑 아이돌의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이 커지는 거 동공이 커지는 걸 발견을 해 가지고 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동공이 커진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대요. 네. 이게 음. 생기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실험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고런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에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얘 사진 보고 눈 커졌다." 이게 되는데 근데 야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눈이 좋으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음음. 변할지까지 인제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쪼끔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예 음. 단순반사와 감정과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떻게 또 다르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한테 이제 시켰어요. 네. "실험 더 해라, 실험 더 해, 실험 더 해." 아. 어느 정도로 인제 실험을 더 해 오라고 시켰고 네 고걸로 인제 한 꼭지를 만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인제 붙어서 잘 다니고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학생의 한 활동을 저희는 인제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 씨앗을 이렇게 잘 키워서 예 이제 예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된 반도 있고 이제 첫 수업이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주말부터 또 개강하는 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 게 자소서가 지금 5회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5회 계획 동안에 일단 학생들이 이게 오픈반인데 이게 개별 진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외대부고 반도 있지만 그냥 자사고 반으로 이제 돼 있는 데는 하나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북일고 저쪽에 뭐 인천 하는고 이런 친구들도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친구들 어떻게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총 네. 5회차로 나눠져 있고 크게 자소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지에서 4지 정도 문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첫 시간에는 전부 저서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요. 학생들별로 이제 원하는 학교가 다르니까 학교별로 자소서 스타일이 조금 더 다르거나 원하는 키워드 파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개별로 맞춤형 학교별, 학생별 맞춤형 좀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자소서 쓸 때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키워드 선정이에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러한 키워드를 설정하는 걸 보통 1 회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 2 회차에서 5 회차까지는 한 회차당 한 문단씩 최대한 작성을 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사실 선생님 말씀한 거랑 관련되는 건데 여기 어머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탐구나 과학 보고서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일 힘들 수 있죠. 네. 방학 기간에 자소서 대비반 들어가 자소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한 층의 걱정입니다. 네. 네, 아이는 외대부고 부문을 상상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학탐구 대회나 동아리 활동 없었고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초등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수학은 여러 가지로 탐구를 좀 네, 네. 많이 했었나 봐요.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거 네. 이제 가장 소재 네. 소수가 없는데 부모님이나 아이가 볼 때는 없을 수 있지만은 맞아요. 네. 그게 찾아주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죠? 그런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것이 그냥 "너 이런 거 갖고 공부 좀 같이 해 보자." 네. 이렇게 해서까지 음. 이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학습시키고 근거를 자료도 네. 주고 합니다. 심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사실 독서죠. 그래서 그 인증 도서를 좀 추천을 해 주고 네네. 키워드로 선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소서에서 5 주가 지나면은 5 회가 되면은 자소서 초벌이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글자 수까지 맞추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글자 수 맞춰도 소용이 없죠. 전혀 의미가 네. 없어요. 왜냐면 11월, 12월까지 계속 자소서를 고치면 고치기 때문에. 계속 네. 고쳐서 지금은 그냥 이제 초안이 나온다.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음. 사실 인제 자소서 초안이 완성이 되면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예 음. 면접을 하면서도 자소서의 소재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가 인제 면접 때문에 중요한 건데 면접 네. 문제를 자소서에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쓸 때 느꼈던 난이도와 이거를 답할 때 느끼는 난이도가 또 다른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상 쓰고 공부할 때는 "어 다 이해했어."라고 했는데 "너 이거 얘기해 봐."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다른 소재가 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우리가 내용도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소서를 꼭 이과형으로 쓰는 게 유리한 걸까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요것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문과형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그 다음 2차 면접 시험에도 서류 점수가 있는데 "서류보단 면접 비중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지금 후보라고 명시를 했죠. 서류 점수가 2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서류 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다 지금 이게 1 단계가 좀 뭐 올해인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동점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동점이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면접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외대보고 자소서 외대보고 자소서 이야기도 했고 하나고도 쪼금씩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면접의 어떤 특징 서로 좀 구별되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 15분 진행되고 3 문씩 보통 기본적으로 3 문제 일단 주어지면서 하는 것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데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외래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문항 나오는 걸 자소서 기반으로 세 문항이 모두 나오고요. 한 문제당 5 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보통 4분 정도 답변을 하고 1분 정도는 추가 질문이 있다면 추가 답변을 하고요. 5 분이 넘어간다면 답변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 기반 내용으로 세 문항 답변한다는 게 외대부고의 특징이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 기반 문항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나머지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 나오고 하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런 세 문항을 기준으로 5 분씩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문항을 답변하면 거기에 대한 풀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하나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그 꼬리 질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군요. 네. 그죠? 거기서의 본인의 탐구력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죠. 그리고 뭐 그 아까 탐구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될지 근데 애들이 많이 듣는데 그 후기를 들어보면은 갔다 왔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후기도 그렇고 분위기는 다 좋습니다. 음. 음. 분위기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섣불리 선생님들은 일단 대단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학교 3 학년이면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압박 면접 방문 압박 면접인데 뭐 그 정도 기분 나쁘게 압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외대 부분도 사실은 추가 질문에서 많이 걸리죠. 예 추가 질문을 이제 그 외대보고 측에서 하는 얘기가 "학생의 답변이 완벽하면 추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외대보고의 특징이 인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4 분을 학생이 혼자 떠들어야 돼요. 근데 이 4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스터치 제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4 분이 굉장히 길어요. 음. 그래서 애들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해 가는데 왜냐하면 음. 외대부고가
하나고에 비해서 예측이 조금 더 면접 문제 예측이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자소서에서 딱 세 문항 나오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에서 나오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어떤 식으로 면접 문제가 나올지는 저희가 이제 파이널만 하면은 웬만한 예상 문제는 다 뽑아주니까 그 안에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4 분이라는 시간 동안 애들이 막상 면접장에 갔을 때 답안을 오거나이즈 하는 데서 일단은 첫 번째 버퍼링이 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실제로 말하는 과정에서 좀 버퍼링이 걸리고 그리고 인제 선생님들이 면접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어떤 답을 할지를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까지 아마 세팅을 해 놓으실 텐데 그래서 그 추가 질문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외대보고 면접 문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또 특징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게 꼬리에 무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 문제 자체를 일단은 합동적으로 던지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복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데 외대국어는 한 번의 문제를 던져 놓고서 답변을 듣고 나서 또 질문 하나를 더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진다거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융합적으로 주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그 문제 2개 3 개를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거에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할 일단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답변을 할 만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거 쓰는 것도 우주 갖고 톱이라는 우리가 톱으로 나오지만 면접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우주 갖고는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면접 수업이 이어지게 되면은 면접 수업 때는 정규반에서 우리가 5주 정도 계획이 돼 있죠. 3 주 처음엔 3 주 그다음에는 이제 11 월에는 또 이제 5주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때는 그 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자소서 기반으로 저희가 인제 예상 문항들을 쫙 뽑아줘요. 뽑아주고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 예상 문항을 보고서 어느 정도의 이 답안의 스크립트를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제 계속 물어보면서 학생들의 답안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인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소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자소서에 특정 문구를 노출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포지션리 법칙 말씀하셨는데 "포지션리 법칙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이해했다." 이러면은 "너 이거 이해한 거 설명해 봐." 근데 아이는 실제로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제 그래서 그거를 좀 숙제를 해야죠. 그리고 인제 돌려서 그래서 고런 식으로 아이가 답변하는 걸 들어보고 자소서 문구에 대한 수정이 실시간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제 학생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됐다 싶으면은 고때는 인제 대본 안 보고서 계속 원하기 연습과 원하지 연습을 시키죠. 선생님께서 그 자소서 바꾼 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거 떠올려 주시겠네. 알츠하이머 갖고 썼는데 알츠하이머 개설.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애가 학생이 썼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한 걸 보여주려고 다른 저설도 공부를 해서 2개를 썼단 말이에요. 네, 2개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깐 이걸 면접 문제로 유도를 해야겠는 거야. 네, 음. 그래서 일부러 두 번째 것을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이런 질문 정답이면 그래서 빛의 이중성 그랬으면은 그 파동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 입자의 성질을 두세 개씩 얘기하면은 그거 말고 또 없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A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제 추가 질문으로 이제 또 알츠하이머 가설 없어? 이걸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소서를 살짝 수정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음. 야결국증은 아주 이제 편하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자소서 보고 문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시키다가 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일단 문제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답변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지만 지금 쉬는 애들은 뭐 합니까? 나머지는? 답변을 수정을 하던가 다른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만들고 네. 진행을 하고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1로 하는데 저는 실제 면접 분위기랑 동일하게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똑같은 15분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 예상 문제집에서 몇 문항을 뽑아서 네. 시험지를 만들어 놓고 책상에 덮어 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분 동안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1 회차 때 면접을 하면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체력을 받습니다. 네. 제대로 만들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런 모의 면접을 통해서 다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를 뽑아 주고서 네. 아이들이 그 답변을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볼 때 답변이 영 맞듣지 않다. 그럴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좋은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시네. 그러면 혼자 공부를 써야 되는 아, 거네. 피드백을 네. 다 해줍니다. 저희 모의 면접 이후에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수업의 일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을 짚어주셨는데 네. 면접에 옳은 답을 해야 돼요. 참 이거 수업부터 시작인데 음. 애들이 특히 수학과 쪽을 이제 쓰다가 보면은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이게 네. 뭐 이제 저랑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뭐 면접 때 새로 오기도 하고 혹은 가서 처음에는 중간에 합류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혼자 하시더라도 전문가의 검증은 반드시 한 맞습니다. 번은 거쳐 맞아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네. 의학학, 약학과를 좀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도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약학과를 희망을 해서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자체에 좀 타겟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임상 연구란 동물 실험이었거든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에 대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저서 키워드의 인문학 부분에 저희가 작성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동물 실험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조금 어떤 윤리 원칙이 있어서 그거를 지키면서 이제 또 다른 바이오 기술로 대체를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지 100%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대부분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옳고 그름이 뭐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약학과를 희망하는 입장에선 그게 정해져 있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게 약국도 그렇고요. 제가 의대 면접 보잖아요. 애들 생기부에 동물 실험 써 있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써 있어. 내가 그 질문을 하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치킨 먹어요? 다 먹어요.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고 다 보호해야 되고 그러는데 치킨 먹 돈가스도 좋아해. 삼겹살은 더 좋아해. 하겹살은 아 우리는 지금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좋아해요. 이게 아이들이 그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실생활에서 하는 거랑 이게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든 아니면은 아니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버리고 사실 이런 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틀린 거예요. 신문을 건네다가 보면은 그냥 그리고 우리 애들 거짓말 못 해요. 속상해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잘 모르고 쓰는 경우라든지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짚어줘야 면접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네. 하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면접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네. 저는 옳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네.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틀리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그 탐구, 주로 이제 그 자기조사학습 쪽에서 물어보니까 탐구의 의미 부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리 법칙이 됐건 뭐가 됐건 탐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너 이거에서 느낀 점이 뭐야? 이건 사실 대입도 똑같거든요. 그럼 애들이 네 글자 얘기 뿌듯해요. 소비자랑 다른 부분을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네 자기는 정말 좋은 탐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 하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 탐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뭐 수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다 혹은 이게 내 진로와 관련해서 왜 중요하다 혹은 이게 이제 인생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취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제 쪼끔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좀 짚어 네 그게 사실 문화적인 사고인데 그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통찰하고 하는 것들 위에서 언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법소를 쓰고 냈더니 고등학교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이 많이 컸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학교 상관없이 그냥 봤을 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소를 쓰면서 이 탐구의 의미, 활동의 의미, 그러면서 자기 돌아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계속 쓰는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색깔 쓰는 거랑 거의 음. 닮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있어요. 네. 거의 닮아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동기 친구애죠. 그리고 의미고요. 요 흐름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학교를 떠나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은 많이 된다고 봐요. 아 네. 면접은 진짜 자소서의 연장선이고요. 또 추가로 제가 면접에서 좀 중요한 점 네.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네. 답변할 때 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의견을 말할 때 반드시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이건 A는 A입니다." 아니 혹은 뭐 "저는 이래서 찬성입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두세 가지 정도 같이 어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필할 때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솔직히 그럼에도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준비된 답변을 하셔야 가장 중요하고, 근거가 없다면 사실 정말 오히려 더 생각이 없어 보이는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외대부고도 항상 자기네 설문지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문제들이 이거거든요. 사례를 근거나 사례를 2개 이상 대봐라. 아. 이제 뿐이 아니라 항상 2개 이상 대보시오. 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2개. 내가 심화 탐구한 것이 실제로 탐구는 A로 그렇게 해 놨으면은 답변은 B까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하는 거죠. 아까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 꼬리를 무는 거에서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이럴 수가 있고 모르면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희 DNA 입시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 갖고 자소서 오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접으로 넘어갔다가 애들이 11월 초에 10월 말 11월 초에 내신이 이제 친구보다.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 준비 들어가고 그 사이에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수정 완성. 그리고 이제 12월에 가서는 어 실전 파이널 이제 모의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일단 저희는 계획이 서 있고 요 순서대로 요렇게 따라오시면은 되고 만일에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에서 했을 때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이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한테 모자라 사실 그게 좀 힘든데 왜 힘드냐면은 뭐 누르세요라고 물어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팁으로 가는 길을 이제 그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요 하나 이게 우리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면접 준비까지 하면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면접 얘기 이제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합격을 한 다음에 애들이 가서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괜히 또 질문이 들어온 게 그 내신과 관련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 정도를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선생님 지도해 보신 현재 고1뿐만 아니라 뭐 다 지도를 하셨지만 네. 일단 평균적인 평균치? 네. 네네.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은 예전에 비죠. 이제 바뀌기 개정교 과목 바뀌기 전. 네. 개정교과 바뀌고 나서는 무조건 평균이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 과목 개정 전에 이제 2 과목 원. 예. 그리고 이제 잘하면 2 과목 후까지 가고 이제 개정 후에는 이제 역학과 시기 네 요런 이제 원에 해당하는 고 정도를 2 과목에 하는 게 인제 평균이고요. 많이 하는 애들은 사실 과학 수까지 하고 가죠. 그리고 좀 적게 하는 애들은 공통과학 정도 보고 가는 고 정도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투 까지 보고 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막상 또 내신 따는 게 이 선행학습 정도와 완전히 비례하느냐 요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행학습을 안 했는데도 인제 잘 따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선행학습 많이 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고 평균에 아무래도 선행학습 많이 할수록 내신을 잘 따면 높아지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 근데 완전 최상위 해 갖고 '내가 완전 메이저 의대를 갈 거야.'라고 할 때는 사실상 제가 본 친구들은 거의 일단 끝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메이저 뭐 서울대 의대 뭐 성대 의대 꼭 여기는 아니고 의대 생각하고 갈 때는 이제 상당 정도 선행을 좀 해 놓고 가고
사실 이 정도 얘기는 볼 때는 선생님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외래부고나 하나고나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해 놓고 가야지 이제 내신을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Q&A 설명에 이제 두 분 선생님 저희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계신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세 명만 나란히 앉아서 하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거 질문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이제 저희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DNA 입시랩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저희 보통은 학원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장님들이나 우리 연구원분들이 보통 글을 올리시는데 어머님들이 거기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있으니까 좀 어떻게 갖고 내가 올려도 되나 그러시지만 그냥 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답변을 달 수 있는 선생님들, 소장님들 다 달라붙어 갖고 답변은 뭐 똑똑이진 않지만 어쨌든 알아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